갑자기 우는 또 거야? 80에서 잠깐만요. 아니 네가 왜 울어? 뜬금포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가 영원할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장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이 밀물이야 썰물이야. 근데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가니까 특히 재테크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초심을 잃으셨다는 평. 누가 내가? 어떻게? 내가 초심을 잃었다고? 무슨 초심이 뭐냐? 나한테 초심이란 게 있었나? 야 초심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잃는 거거든. 돈 못 번 줄 알아요. 진짜? 못 보시지 네. 않았어요 아직? 저는- 집 이사하셨잖아. 아니, 이사할 아니, 예정. 이사는 안 했고 어. 겸손의 상징. 내가 내가 항상 겸손하라. 아니면 목표가 너무 높으시거나. 아직 강남 3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구로 가시죠. 영등포구. 아니, 그래도 이제 오. 인서울 합니다. 인서울. 아 원래 인서울이 아니셨어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신혼 생활을 인서울 하다가 네. 이제 경기도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밀려나다가 이게 전세 난민으로 갔다가 어줍잖게 괜히 내가 경기도에서 집을 사가지고 처음에 나 그 집만 안 샀어도 아무튼 그러다가 대형 평수. 대형 평수. 애가 많잖아. 왜냐 아기가 약간 많으니까. 적폐로 이제 가시는 거. 아이야 나는 실수요라고 1주택자 똘똘한 실수요라고. 한 적폐. 채.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예, 채. 그 적폐 똘똘한 안 제가 이제 강남 3구는 아닙니다만 한강 보여요? 나름 한강 보여요? 한강? 한강은 한강? 안 보여. 한강은 안 아, 보이지. 한강은 안 보여. 애들이 엄청 좋아. 방향이 달라. 한강이 그쪽이 없더라. 아 이게 사실 싸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집을 막 알아보고 다녔는데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한 2주 후에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이제 했지. 바로 씁시다. 그래서 가계약금 넣고 다다음 날 바로 계약서 썼어요. 그게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대출 규제가 나온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나 그 가계약금 날렸다. 와 진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저희 채널에 3년 전에도 출연하셨고 이번 대선 때도 출연하셨고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응원하는 것도 있고 비판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지지자분들이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람이라든지 정치 이게 아니라 정책을 논하고자 하는 거. 얼마 전에 대출 수도권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정책을 만든 관료분을 이제 일어나라고 해서 막 박수 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공직사회에서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미 DSR, DTI, LTV라는 규제 틀이 있는데 갑자기 이 틀을 벗어나서 기존의 제도를 다 그냥 망가뜨리고 갑자기 6억 원이라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출 금지 선언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공무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박수를 받아. 그럼 관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뭐지? 되는구나. 기존에 있던 법과 규정 이런 거 다 넘어서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결론적으로 목적만 맞으면 되는 시장만 잡으면 되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나도 대통령한테 박수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억 원이라는 근거가 뭐냐? 없어요.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 그냥 집값만 잡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목줄을 쥐게 된 건데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그럴 거면 DSR, DTI, LTV 뭐 2단계, 3단계 DSR 이런 거 왜 만들어 놨느냐? DSR도 몇 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간 거잖아요. 전 국민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걸 왜 했던 거야? 그냥 집값 못 잡을 것 같으면 대출 10억 이상 금지, 6억 이상 금지 그걸로도 못 잡을 것 같으면 1억 이상 금지 500원 이상 금지 하면 되지. 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370원 이상 금지 하면 나도 박수 받겠네.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너무 소신발언이신 거. 아니 이거는 다 주식시장 오라는 그런. 그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가는 것보다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와서 기업의 자본으로도 쓰이고 생산으로 투입되는 건 너무 좋다고. 나는 그 100% 동감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쪽을 잡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6억 이상이라는 틀은 있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수저가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 소득을 높였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 좋은 직업을 가졌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미래 소득을 땡겨와서 그 신용과 주택이라는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서울에 인서울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막혔다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다 끊겼다. 그렇죠. 라고 성장 사다리가 얘기하잖아요. 연봉 1억, 2억, 3억, 5억, 연봉 10억을 받는 흙수저라도 자산은 1억밖에 없어. 근데 이제 소득이 한 3, 4억 되기 시작을 했어. 성공을 해서.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연봉 모아서 저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성장 사다리가. 아, 진짜 막막해요. 저는 35전에 집 사는 게 사실 제 1순위 목표거든요. 전 그걸 위해서 정말 한 끼 한 끼 아껴가면서 살고 있는데 생애 첫 대출 때문에 저는 사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그 참음을 막 견디면서 집을 막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는 또 거야? 80에서 울어? 아 잠깐만요. 아 그게 네가 왜 울어? 아니 근데 80에서 70으로 내려간 거예요. 80에서 70이 뭐야? 최대 받을 수 최대 있는 LTV. 네, LTV가 70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 이거 그러면 그걸 살려고 돈을 또 모아야 되네? 아니면 신용을 땡겨야 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현실적 고민하고 있었구나. 머리가 엄청 아파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제가 사고 싶은 목표의 아파트도 명확하고 저는 인설도 아니에요. 저는 인천에 항상 뿌리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인천 아파트 명확하게 사고 싶어서 이게 그거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대출을 땡겨서 사야 되나? 근데 지금 그게 당장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6억 이하라면 인천에 있는 웬만한 집 이제 사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LTV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갑자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다급한 마음이 또 들고. 근데 정책은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쵸. 정책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잠깐 이제 6억까지 대출 제한을 걸어놓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상황을 보면서. 위해서 어떤 공급 정책을 하냐 이런 것들을 두고 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아마 또 LTV랑 아하.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야 잘하는 정책이죠. 아니 근데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 규제 그것도 기존의 규정에 없던 뜬금포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가 영원할까? 그건 3년 5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언젠간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장이? 눌려있던 게 저 올라 해제! 그쵸, 이렇게 된다고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요. 제 말이요.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건 박세익 대표님이 많이 쓰신 표현 중에 하나가 물 밑에 공을 꾹 누를수록 놓으면 팍 튀어오른다고. 용수철처럼. 근데 이해도 가. 오죽하면. 특히 2025년 들어서 서울 집값이 너무 빠르게 미친 듯이 오르기는 했어. 정부 바뀐다라는 소문 맞아, 듣고서도 이미 선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에. 네. 근데 서울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맞아. 근데 이제 서울 집값은 정보를 훌쩍 넘지 않았어요. 강남은. 아 그렇지. 강남은 훌쩍 넘었는데 아직 근데 강북은 아직 안 그렇죠. 넘었어요. 경기도는 그렇지. 중고가. 옛날 고가에 20-30% 미달한데도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정평가사. 네. 감정평가사로서. 네네. 그러면 이제 강북 지역 집값은 저평가입니까? 집값은 좀 극과 극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일단 강북이 안 좋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은 지금 이 수준 내지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내리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건 그러니까, 어느 네. 정부나. 그냥 안정적으로 오르는 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좀 극단적으로 쓴 거고, 사실 지금 집값은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계속 이제 어쨌든 실수요는 하루라도 빨리 살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수요 측면에서 뭐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주택, 3주택 얘기가 아니라 내 집이라면 그러니까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M2 비롯해서 유동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산을 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성장 사다리가 이제 막힌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6억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사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매수세가 이제 뭐 강북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으로 좀 퍼진다고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한쪽이 얼어붙잖아요. 그게 다 풀릴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집을 사보신 분들이나 성장 사다리가 지금 거기서 찾았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친구들 얘기해보면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데 뭔 상관이냐 얘기하는 그럴 수도 경우도 있지. 많아서 자포자기. 맞아요. 그 6억의 기준이 그 6억의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 퍼센트 중에서 10%밖에 없대요. 상위 10%. 아, 그 6억까지도. 기준으로 네, 그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책 나름 호영성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만약에 값이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전에 있었던 약간 그런 거품들이 아무튼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거품이 지금 사그라드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6억 규제 좀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라는 거는 나의 입장,
나의 관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내 입장일 뿐이지 맞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양극화라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시대가 갈수록 완화될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진짜 심해지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게 왜냐면 모래시계 되죠. 1%씩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억이 뛰는 거고요. 1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느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가도 만 원밖에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를 비판하는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따만한 책 쓰면서.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갈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이거 어떻게 좀 완화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 한들 세상이 발전을 하고 돈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픈비역 주식 방송 아니었습니까? 너무 부동산 얘기만 지금. 아니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식하라는 거죠. 주식 투자로 성장을 이끌어 가서 또 하나 본인 일도 열심히 해서 소득과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와 자산 가치를 같이 높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극화되는 속도만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저 성장 사다리 부숴버려야 돼. 빨리 다 끌어내리란 말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찾고 올라가야죠.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수억 혹은 십수억 혹은 수십억 하는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 투자. 그래서 배워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짝촉이 왔습니다. 아, 우리 제이슨은 또 이제 주식 투자 많이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고. 산에 돌고 있는 저희 회사 어디에? 산에 우리 회사? 대표님 반대로 하면 돈 대박돈? 얘 연봉이 없어. 그러니까. 올해 집을 팔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꽤 벌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볼까? 주식을 팔고 집을 사신 분들도 꽤 벌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저는 이걸 투자 차원에서 저는 인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애들이 이제 첫째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고 교육이라든지 직주근접. 왜 그런 눈으로 그쵸. 실눈을 뜨고 얘 눈 좀 잡아줘라. 얘 왜 이러는 거야 왜? 아니 근데 진짜 투자 아니면 심지어 투기도 아니지만 투자용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서울로 오시는 걸 계속 고민하시길래 야 내가 지금 어 부천에서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만 2시간 그쵸. 반이에요. 2시간 반. 그것만 네. 알려줘. 지금 주식 살 때입니까? 집 살 때입니까? 둘 다. 둘 다? 그래. 나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금 보유. 아, 그건 최악이야. 코인으로 그건 넘어가 안 돼. 주식 시장에 조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00 갔다가 3,000이나 2,900까지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망했다. 또 고점 잡았네. 그러면서 또 나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3,400 되면 또 다시 옵니다. 무슨 조정이 온다. 그쵸. 이걸 어떻게 맞출 거야. 그 파도를 다 어떻게 탈 거야. 그냥 밀물인지 썰물인지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 근데 그 잔파도를 사람들은 다 타려고 해. 무슨 뭐 서퍼야? 그래. 진이는 서핑을 좀 타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밀물인지 썰물인지 지금이 주식 투자해야 하는 때인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썰물이라 뻘로 걸어가는지 밀물이라 수영해서 가는지 그렇지. 그 차이로. 그래서 배를 띄워야 할 때인지 이 배를 묶어놔야 할 때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이 밀물이야 썰물이야. 물이 빠져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죠. 밀물. 들어오고 있죠. 그치. 끝. 지금 그리고 열심히 바로 투자하고 그쵸. 배우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까? 여기서 더 갈까? 어떻게 될까? 또 뭐 밤사이 어떻게 될까? 이걸 다 어떻게 맞히냐고. 그건 그냥 저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는 영역이고. 해보고 싶긴 하네요 선물. 안 돼. 야수의 안 돼, 심장. 안 돼. 안 해봐서 그런 그쵸. 건데 야수의 심장이라 네. 저도. 네, 그럼 코인 하잖아요, 코인. 네 맛있죠 코인. 또 어떤 주제를 얘기해볼까? 자사주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은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뭐 자사주 회사 비중이 높은 회사를 공부할수록 그리고 자사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수록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그 지금 이제 법안에 어저께 이제 김현정 의원이나 이렇게 낸 법안을 보면 그 3년 안에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걸 소각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전에 다른 의원이 낸 것도 1년 안에 소각해야 된다. 이러면 진짜 소각이 되면 우리 이제 주주들한테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소각 안 하고 그냥 다시 처분할 수도 있고 뭐 교환 3년 사채를 안에.
네. 그렇죠. 그 유예 기간을 걸 주니까. 주면 유예 기간에 가만히 있진 않지. 방법을 찾죠. 그렇죠. 그게 본인들이 소각하는 게 더 이익이면 소각을 하겠지만 원래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그쵸. 그러면 그걸 자기네 그 목적에 우호적인 맞게. 어떤 다른 회사나 다른 대주주, 돈 있는 대주주한테 또 자기가 살 돈은 없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자사주가 소각하는 3년 안에든 1년 안에든 소각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그 소각이 안 되고 처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우리가 흔히들 자사주 많이 보유한 기업, 자사주 비율 많은 기업에서 막 돌려서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량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 분석을 할 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네.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대주주의 성향, 음. CEO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아, 거죠. 그 정성. 정성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과거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해왔던 사람이냐. 주주들은 무시하고 대주주 자기 일가를 위해서만 계속 일감 몰아주기도 했었고 인적 분할도 했었고 물적 분할도 이런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면 자사주도 소각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매각을 해서 백기사를 세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올바르고 주주 자본주의도 알고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해왔던 회장님.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물려주는 것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경영진이라면 아 나쁜 짓은 안 하겠구나.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주 환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가도 생각이 이제, 바뀔 수 네. 있다. 그 세금 때문에. 세금도 그럴 수도 그렇고. 있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확률상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차라리 기업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 그러니까 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거버넌스라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 구조예요.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아무리 사회이사 많고 감사위원들 있어도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무슨 거버넌스야.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막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뭐가 막혀요?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 그러니까 과거만큼은 못하죠. 과거만큼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그쵸. 것 같고 어쨌든 이제는 그랬을 때 소송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근데 확실히 무조건 소각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세상에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근데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미안해.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려는 것들이 좀 많이 막히고 네. 있고 최근에는 파마 리서치도 인적 분할하려고 했고 밀어붙이려다가 반발이 심해지니까 철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왜? 세상을 보고 주주들에게 귀를 열고 그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이른바 최대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 배에 같이 탄 주주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철회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회하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아,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근데 그게 아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LTC 같은 자회사 하나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 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인적 분할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여기 네. 막 표대결까지 가고. 그쵸 어제 뭐 소송 간에만에 또 이러고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왜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게 맞아. 이 댓글에도 악플이 달리는 게 맞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생각 어떻게 다 똑같아. 다른 게 맞다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대주주랑 이해관계가 일치되면 정말 아주 어우 좋은 베스트지. 상황인데. 봐봐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은 주가가 안 빠지잖아.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는. 삼성도 이제 일치될 확률이 있죠. 아니 거기는 이재용 회장이 아예 승계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선언을 했잖아. 원래 이렇게 딱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뭔가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든지 M&A. 네, M&A가 나온다든지 요즘 AI 얘기하고 있고 뭐 배당 확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이 코스피 5천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가면 그치. 그렇죠.
어떻게 5천을 갈 것이냐.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삼성을 사지 삼성전자. 않았습니다. 삼성을 사자고? 삼전을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샀다고? 네. 아 그래? 얼마예요? 사자마자 물렸어? 궁금하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오 그래도 65,600원. 다시 말아 올렸다. 지금 현재. 이마롤? 이게 투자입니다. 무슨 삼성전자 갖다 단탈라 그래. 이게 단타예요,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씁쓸한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가 4천 가고 5천 가려면 삼성전자가 안 가고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14.9%네.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16.9%예요. 근데 이게 어느 진짜 정도냐면은 크다. 미쳤다. 커요? 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비중이 16.9%, 17%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삼성전자가 과거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비중이 가장 많이 컸을 때가 코로나 시국. 제 기억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요. 삼성전자 주식 없는 사람들이 막 배 아파 죽던 시절이에요. 삼성전자가 나만 주식이야 하면서 막 혼자 갔어.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없는 펀드 매니저들 막 다 배 굼고 있었고 그때 인덱스 펀드 있잖아요. 지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더 사. 삼성전자 더 사. 그러니까 그 돈이 더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더 사니까 삼성전자가 더 올라. 계속 이게 미친 듯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게 2017년의 모습인데 당시에는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에 달했었어요. 30% 잠깐 넘기도 했었나? 그래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내에서는요. 한 종목을 30%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인데 그럼 거의 한 종목 거의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져 보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었거든요. 25%, 30%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16%대예요.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14%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향력과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아? 10% 이상이 넘었다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회사가 느끼는 게 너무 그 삼전이 14%밖에 안 돼도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음. 다른 섹터가 쉬어가네. 이제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지 마라 뭐 이런 짤도 맞아. 도니까. 그래서 왜 그런 트라우마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데 수급 죽는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건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라거나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시장이 그렇죠. 올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삼성전자에도 가고 다른 섹터에도 가고 이래서 지수가 팡팡팡팡 오르는 그런 장이 되면 그렇죠. 제일 좋죠. 베스트죠. 제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코딱지만 해. 지금 코스피 시총 전체가 한 800여 개 기업 다 합쳐도 2,600조. 코스닥은 한 1,600여 개, 1,700개인가? 그 기업 다 합쳐도 400조예요. 다 합쳐봐야 3,000조야. 엔비디아 하나가 5,500조 원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봐야 시총 순위지 뭐 5등, 6등 하나? 그밖에 안 그쵸.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작아.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큰 기업들이 조금 더 강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삼성전자 비중이 전 너무 그래서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지금 삼성 비중이 중요한. 요즘 증시가 막 좋은 뉴스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없어도 오히려 악재 뉴스가 있어도 계속 말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은 개미들이 우르르 왔다. 지금 완전 지금 준비 중인데 뭐 지금 관세도 확정이 안 났고 금리도 지금 뭐 언제 내릴지 모른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막 선뜻 사기 좀 망설여진 상황. 근데 하나 물꼬를 터주면 이제 우르르 하나 뭐가 올리기 시작하면 왕창 다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폭이 커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많아지면서 또 화끈한 거 한 방 노리는 사람들. 그래서 증시가 더 많이 오르면 그때 더 저도 지금 두둑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장전, 총알 장전. 아 진짜? 장전만 하고 있어? 장전을 이제 해야죠. 하나씩 종목 분석을 하면서 뭘 갈까를 분석하시나요? 저 이제 나름 분석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P의 방식으로. 저 J가 아니라 P라서 네, 이제 기분파 방식으로 분식의 분석이 궁금하다. 봐봐, 내가 지난번에 야식 잡설 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주린이들이 몰려온다. 다시 몰려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이름 예쁜 회사, 꿈 큰 회사들, 뭔가 비전부터 보여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린이들 오면은 근데 올라갈 거라고. 익숙하네. 저는 근데 좀 그게 네. 아직은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주- 댓글 반응들을 보잖아요. 아직은 포모를 안 느껴. 의심을 해. 그러니까 2021년에 3,000, 3,200대는 광풍이었어. 미쳤었어 다. 근데 지금은 3,200, 3,100 비슷한데 그 정도 기분 안 느껴지죠. 그치. 카페에서 주식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식당에서 막 주식 얘기합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좀 늘어났지만 비판적이야. 음. 이러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외부 촬영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 작가님들이나 제작진분들한테도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요. 그분들이 이제 아예 거의 금융상식이 없으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뭐 배당주, 금융지주사, S&P 500이라도 코스피, 그러니까 인덱스라도 사실 하잖아요. 아직도 안 샀대.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아직 신뢰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불안하다는 거야. 과거에 3천에 들어가서 깨졌었던 그 경험,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확실히 아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근데 마음 편하긴 한데 아는 종목이 뭔데? 그래. 저는 콘텐츠 쪽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 저 그쪽 전공이니까 저는 그쪽부터 맨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뜨기 전에 넷플릭스부터 저는 이 담아두고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쪽으로만 갖고 있어 넷플릭스를? 아니요, 그건 이미 팔았죠. 근데 이렇게 더 오를 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보다 보니까 제가 관련 있는 주식 확실히 보면 그냥 그 흐름이 보이니까 그건 그래도 좋죠. 잃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분들도 워런 그랬으면 버핏이랑 좋았을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능력의 범위예요. 음. 아시죠? 능력의 범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 아는 것.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능력의 범위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관련 주식 우상향 하는 거 있어요? 장기 우상향 하는 거? 우리나라는 없죠. 다 그치. 물렸을걸? 네. 시장이 좁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는 수출주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맞아. SBS가 튀어 올랐던 건 넷플릭스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 글로벌리하게 수출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엔터주가 몇십 배 받을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PER 몇십 배 받을 수 있는 게 수출주니까 수출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미디어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미디어, 관심 있는 게 미디어니까 이 안에서만 보고 있어요라고 하면 땡. 그래서 능력의 범위라는 건 이거를 오버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지 능력의 범위를 끝끝내 넓히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그치. 시작하고 있다라는 계속 말씀을 넓혀야 드린 됩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참 요거 맞추면서 그 뒤집으면 와이즈 클럽이 네. 나옵니다. 와이즈 클럽. 우리가 이 와이즈 클럽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섹터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능력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든 베스트 애널리스트 우리가 막 되게 모셔오죠. 이거 강설을 엄청 많이 드립니다. 모셔오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 펀드 주. 매니저가 공부하듯이. 이번 주 반도체. 이번 주는 반도체. 해서 와이즈 클럽도 계속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또 얼마 전에 그 엄민용 연구원 제약바이오 베스트장 그분하고 이제 특강까지 하고 와이즈 클럽 멤버분들한테 더 많이 할인해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능력의 범위를 넓혀갔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 나부터가 내 주변한테 추천하고 싶고 그 돈 벌려는 욕심보다는. 근데 이게 우리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서 결제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가니까 특히 재테크 분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전문가 주식 채널 됐어. 맞아요. 상위가 다 주식방, 리딩방이야.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게 말 그대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리딩방으로 됐어요. 리딩방 천지야. 오픈카톡 됐네. 오픈카톡. 그거야. 어. 그러니까 예전에 오픈카톡도 리딩방으로 넘쳐났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그렇게 돼서 그게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 무슨 급등주 뭐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종목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급등주 찍어줘서 돈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거의 20년 가까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근데 개인 투자자들 막 몰려올 때 누가 돈을 벌 것 같아요? 급등주 찍어준다는 사람들이 회비로 벌어요. 주식으로 맞아요. 버는 것도 아니고 투자로 버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구독자들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회비로 번다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른바 뭐 무슨 아저씨 나오고 무슨 채널 유명해지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벌어요. 회비로만. 그니까. 이거 결국에는 그런데 그 장이 좋았을 때 혹은 나중에 장이 빠지고 나서 보면은 돈 번 사람은 그냥 그 회원 사업 하는 사람들이야. 리딩방 하는 사람들.
그거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또 피눈물 흘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또 호황장 왔을 때 또 똑같은 리딩방 가입해. 이름만 바꿔서 다른 전문가 찾아다요. 한때는 오픈 채팅방, 카톡으로 갔다 이제는 네이버로 가.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옮겨서 나 진짜 빨아먹네. 그러니까 제가 고지식하게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고 능력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짓거리를 백날 하고 있는 것보다 리딩방 딱 1년 해갖고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그렇죠. 않아요. 맞아.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은 그냥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업자들만 벌어요. 절대 여러분은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네프콘을 볼 때 조금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건전한 채널인가? 왜냐면 좋은 콘텐츠를 있을 수 있죠. 제공해주는 그럼요. 그런 분들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업자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 이제 분명히 운영자는 젊은 남자인데 그 이름을 보면, 대표자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은 법인이 아니라 또 개인 사업자거든요. 보면 뭔가 나이 드신 여자 엄마 이름 뭐 이런 것들, 어머니 이름 이런 것들을 쓰신 분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그 떳떳한 본인 차명.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근데 차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좀 걸러야 된다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이제 주소지가 써 있는데 요즘에 네이버 지도에 그 주소지를 검색을 해보면 거기가 이제 좀 괜찮은 사무실인지 아니면 어디 원룸에 주소를 등록해 놓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잘 벌었거나 아니면 진짜 잘하시는 분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차명으로 하는 찜찜한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주소지로 해놓은 곳도 변변치 않고 이러면 과연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0년 가까이 이 짓 하면서 느낀 건데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또 그쵸. 그런 사람 찾아갑니다. 누가 입만 뻥끗해도 그 종목이 급등하더라. 찾아갑니다. 그게 그냥 인간의 심리예요. 빨리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맞죠. 워런 버핏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은 나처럼 천천히 돈 벌고자 하질 않는다. 다들 빨리 돈 벌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 테슬라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 테슬라 본주는 팔면서 테슬라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고 이런.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인지하고 어떤 길을 가는 게 바른 건지를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뭘 사? 제가 갤폴드. 갤럭시 폴드 샀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저 배송 왔어요? 회사 아직 배송은 안 왔는데 제가 회사 입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저를 위한 선물. 갤럭시 폴드 지금 2학기 안 되는데 무슨 벌써 선물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일하려고. 돈 모으기 글렀다. 오래 일하려고 저를 위한 선물. 이거 핸드폰이 오래돼서? 네, A 시리즈거든요. 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거 용량도 작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맞아. 저는 용량 항상 큰 거를 썼어가지고 1테라 이번에 한번 그냥 저도 그렇고 이 폴더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것 같아. 네. 이게 앞으로 사실 미래 산업에서 좀 현재 산업. 애플의 폴더블 폰이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SDC가 이 폴더블 OLED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원래 BOE라고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도 그쵸. 같이 했었는데 거기 거는 뭐 분량이 많네, 수율이 안 좋네. 그리고 역시 삼성. 삼성이랑 이제 특허 전쟁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ITC 관련해서 원래 이게 되게 좀 오래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ITC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했어도 그 BOE 패널에 대한 사용 금지 처분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예외 판결에서 BOE 거 쓰지 말라고 이제 처분을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SC 패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판매할 때는 지금 SDC계를 써야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 난 게 OLED 저희 이제 국산 기업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가 전체 산업이 좋아지는 거야? 아니면 그냥 폴더블 쪽만 봐야 돼요? 폴더블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OLED 탑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탑재된 그런 IT 기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소재 확대 측면에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주름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SDC의 그 솔루션을 채택을 했다고 이제 거밍치 반론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엔 그래서 그 폴더블 관련 그 주가가 많이 급등했어요. 그렇지 이제 아니 애플 거 나오기까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때는 됐죠.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게? 핸드폰, 네. 폰이 디자인 비슷하게 자체도- 하지 않을까? 애플 거? 네. 어. 저는 근데 사실 갤럭시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저는 이 접는 것도 되게 깔끔하고 좋지만 점차 이 친구들이 카메라는 좋게 근데 무게랑 약간 기기 얇기는 더 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기술의 흐름을 볼 때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애플은 지금 삼성이 폴드 플립 시리즈 7까지 나올 때까지 애플은 폴더블이 안 나왔어. 그니까요. 애플은요 하나를 내더라도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몇 년이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걔네 말로는 그래요. 우리는 완벽할 때 낸다. 근데 삼성은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도 있었고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막 조롱도 당했죠. 주름도 사실은 뭐 최근에 좀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하고 그리고 이번 모델 나오기 직전까지 되게 두꺼워서 맞아요. 중국 거보다도 두껍다 막 조롱도 받았었죠. 삼성이 앞서 나가지 못한다. 근데 삼성은 항상 애플이 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와서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욕을 먹을지언정 먼저 치고 나와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1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등이 할 수 있는 전략이고 2등이 해야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뭘까요?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은 OLED가 깨지건 말건 일단 3번 접어. 팔기 시작해. 2번 더 접어. 팔기 시작해. 욕 먹어. 내구성 떨어. 일단 팔기 시작해. 시장의 반응을 봐.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3등 3등이기 전략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 유저 경험을 만들어 놓고 2등 따라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1등은요. 그걸 못해. 1등이 내놨다가 시장에서 반응 안 좋거나 불량이 생겨. 그 데미지를 혼자 다 먹는 겁니다. 1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략도 1등의 전략, 2등의 전략, 3등의 전략이 달라요. 근데 왜 애플이 1등이라는 그 이미지가 공고할까요? 사실 저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실제 돈을 많이 실제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매출 전체 매출로 보면 삼성폰이 더 많아요. 점유율도. 그거는 근데 A 시리즈까지 다 했을 때고 그냥 프리미엄 폰만 놓고 보면 애플이 많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볼 때 그래서 개별 뭐 소부장 같은 거 투자할 때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게 삼성도요. SDC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삼성전자 안에 있는 회사예요.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SDC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삼성전자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만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먼저 다른 회사에 줘봐. 그리고 왜 1억 화소 폴디드 줌 있죠. 하면 이렇게 하네. 막 100배 줌 되는 거. 이거를 자체 폰에 먼저 쓰지 않고 중국한테 먼저 줘. 너네가 써서 판매해봐.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갤럭시 폰에다가 쓰기에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는데 너네 이거 사갈 거야? 가만 사. 그러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을 그 부품에서는 먼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개선할 점을 거기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에 올랐을 때 갤럭시에 씹는 전략. 여기도 나름 이제 그런 고도화 전략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국 시장 가서 반응이 어떤가를 또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대표님 또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 바로 나오네. 왜 오늘은 감탄 안 하나? 재밌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 얘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아니, 감탄할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되게 아직 부족한데 이런 생각의 구조. 이선엽 대표님한테 늘 감탄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이슈가 빵 터졌을 때 종합적으로 사고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랬고 이랬고 이거는 이런 일이 역학 구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가 호재고 악재고 뭐가 수혜주고 딱 나오잖아. 거의 뭐 진짜 알고리즘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걸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이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백날 리딩방 듣고 백날 추천주 들어봐야 그냥 맹하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와이즈 클럽 아, 들어야 와이즈 클럽 그냥 들으세요. 아이고 그냥 와이즈 클럽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생각의 구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뿌듯할 때가 뭐냐면 오마이 와이즈 클럽. 스터디 모임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랑 막 얘기를 토론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생각의 구조를 짜서 대화를 하고 있어.
맞아요. 그때 이제 이 지식의 발전?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발전-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막 말하고 싶다고 막 설명해 아우 말하고 싶어. 아, 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해서 임직원 종례는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 네. 해서 또 다음 주에도 좀 재미난 이슈 많이 가져옵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